강의를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이제 하나 제가 빠뜨리고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서 그래서 되게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부분을 제가 미처 그날 빠뜨리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었죠. 파르테논 이 신전 기둥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파르테논 기둥은 살짝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중앙부에서 미세하게 팽창한 엔타시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정확한 그런 수치가 실제로는 실제로 우리가 멀리서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을 보면 그게 일직선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일직선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개는 우리 눈은 이렇게 멀리 있을 때 직선으로 내리꽂히는 어떠한 단면을 보게 될 때 그 단면은 안쪽으로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착시 현상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운데를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 둔 것이 엔타시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엔타시스가 기둥에서 가장 많이 볼록하게 나오는 부분이 전체 기둥에서 이 기단 부분에서 3분의 1 가량 되는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이 엔타시스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주의 건축의 기둥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런데 저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엔타시스의 표준 비율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시대, 지역 건축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그 경향과 비율 범위는 학자들 사이에서 관찰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고학자들과 건축사가들의 이 실적 결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높이 이 계단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 저기 꼭대기까지 3분의 1 되는 이 지점이 엔타시스 즉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단 대비 중앙 부분에서 굵기 증가가 약 1.3%에서 2% 사이랍니다. 대개는 1.6%라고 이야기되는데, 근데 이것도 금방 드렸다시피 건축물이나 시대, 지역, 건축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그러나 1.3%에서 약 2% 정도, 통상적으로 엔타시스의 비율은 통상 1.6% 정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둥 하단 지름이 100cm라면 중앙에서는 그것이 101.3cm나 102cm죠.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기둥이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고 일직선처럼 볼록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 기둥의 일반적인 수치는 이 기둥 높이는 10.4m입니다. 그리고 하단 지름은 190cm입니다. 그리고 상단 지름은 150cm입니다. 그리고 엔타시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하단에서 3분의 1 높이에서 그래서 중앙의 지름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약 1.3에서 2% 정도니 약 1.6%를 한다면 그 비율로 따져보면 여기가 190cm 약 1.9m 들어가면 여기는 193cm 된다는 거죠. 3cm 정도가 더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걸 제가 저번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를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딕 건축의 가장 주요한 구조적 특징은
교재에 다 있긴 하지만 이 리버 볼트란 말은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미학 시간에 이 고딕 건축 양식을 말할 때 실제로 잘 이해 안 되는 어려운 한자어로 늑제공룡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볼트는 이렇게 아치 구조가 쭉 이어진 것을 볼트라. 그러니 그걸 한자어로 굳이 어려운 한자어로 써서 궁육이라 말했고, 늑제라는 것은 이 갈비뼈 모양의 이 아치가 쭉 이어져서 있는 그 구조물 형태를 늑제 궁육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어야 할 보통 최근 이것을 공중부벽이라고 번역을 해두는데 실제로는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고딕 건축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플라잉 버트레스고, 이 플라잉 버트레스가 어떠한 이 관점에서 어떠한 구조적 정신에 의해서 이 고딕 성당을 규정짓고, 그런 플라잉 버트레스의 구조적 또는 철학적 정신이 어떻게 현대 건축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서 과장이 이 라인이 요 앞으로 나가면 카메라가 안 나온다고 요 뒤에 서서 요 선을 지키라서 제가 가능하면 앞으로 안 나고 요 선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중세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부터 살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분할된 것이 서기 395년입니다. 그리고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자신이 제국을 분할시켜 나눠주는데, 그것이 형에게 나눠준 것이 동로마 제국이고, 이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 분할된 서기 395년부터 1453년까지 존속했죠. 그리고 동생 호노리우스에게 물려준 서로마 제국은 실제로 395년에서 476년까지 실제로 100년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죠. 그리고 오토 아케르가 마지막 황제 아우구스투리스를 폐위시키고 고대 로마를 종식시키면서 그때부터 실제로 서양의 중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도 1453년까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이 헬레니즘, 로마, 기독교를 융화시킨 비잔틴 문화였고, 종교로는 서방 카톨릭과 분리된 이 그리스 동방 정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로마 제국의 계승자를 자처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법과 정치 제도를 장기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침입으로 몰락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누플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많은 비잔틴 학자들이 이탈리아 등 서유럽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 문학, 과학 등의 문헌으로 르네상스 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 사상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고, 옛날 그리스 지역과 지금의 터키 지역이 동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당시 서로마 제국은 멸망 당시 유명무실한 상태였는데 이 노물루스 아우구스투루스는 소년 황제였고 그의 아버지 오레스테스가 실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게르만 용병 지휘자 오토 아케르가 실제로 이 오레스테스에게 이탈리아 내의 토지 분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레스테스가 거절하자 오토 아케르가 반란을 일으키고 476년 피아첸체에서 오레스테스를 지정하고 황제 아우구스투루스가 폐위가 되고 이 어린 소년 황제 아우구스투루스는 폐위되고 나폴리 근처로 응거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사라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토 아케르가 권력을 잡는데 오토 아케르는 스스로 황제 칭호를 취하지 않고 동로마 황제 제논에게 스로마 황제의 폐지를 통지하고 내가 이탈리아를 대신 통치하겠소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탈리아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실제로 그때부터 실제로 서로마 제국 황제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서유럽의 중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있을 때는 실제로는 도시국가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있었는데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중앙정부가 소멸되고 정치, 행정적 거리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의 공공 서비스도 붕괴되고 교육, 복지, 행정 기능이 마비되었죠. 그 틈새에서 로마 교회가 실질적인 국가 기능을 대체합니다. 교육은 수도원, 교회 학교, 복지는 수도회와 교구, 그리고 기록과 언어는 주로 성직자들이 주로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외교와 중재는 교황청과 주교단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로마 교회는 신앙의 제국으로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서방 문명의 수호자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르만족은 이른바 이 로마 가톨릭으로 보면 이단인 아리우스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파의 프랑크 왕 클로비스가 496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와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오토 아케르는 스로마 황제를 폐위시키고 이탈리아 왕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오토 아케르의 이탈리아 왕국이 약 17년 정도 유지되었지만 오토 아케르는 동고토족의 테오도릭 대왕에게 패배하고 피살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은 여러 게르만 왕국으로 분할돼서 난립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마 제국의 붕괴와 함께 게르만 왕국이 난립하는 것이 중세 초기입니다. 이탈리아는 오토 아케르의 동고토 왕족이었고 갈리아 지금의 이 프랑스 지역 갈리안 메로빙거의 프랑크 왕국이고 갈리아 남서부 프랑스 남부 그리고 히스파니아는 스고트 왕국입니다. 북아프리카는 반달 왕국이었죠. 반달 왕국이 실제로는 아리우스파 기독교에서 로마 가톨릭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죠. 우리 흔히 이 반달리즘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반달리즘 용어가 이 반달 왕국의 반달족들이 이 로마로 쳐들어가서 숱한 많은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문물을 파괴하는 그리고 뭐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일삼는 그런 행위를 반달리즘을 할 때 그 반달리즘은 이 용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브리타니아 지역은 앵글로 색슨 왕국들이었고 동프랑스 서서에서는 부르근트 왕국입니다.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는 랑고바르드 왕국이죠. 이렇게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게르만족들이 그 지역을 쳐들어오면서 게르만 왕국이 난립하는 것이 이른바 유럽 중세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 게르만족들이 와서 이 지역을 다 이렇게 휩쓸면서 그 지역 예전의 서로마 제국 지역이었던 그 부분들을 이 게르만 왕국들이 분열해서 난립했던 그것이 중세의 시작이었다.
이 시기에는 후원족이 또 쳐들어옵니다. 후원족이 쳐들어와서 밀려난 게르만족들이 실제로 여기로 들어온 것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마니오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 게르만 왕국 중에서 프랑크 왕국이 가장 장수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손잡고 후에 카롤링그 제국, 사르마니오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이 제국이 사르마니오가 세운 프랑크 제국의 전성기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르마니오는 라틴어 카를로스 마그누스, 위대한 카롤을 프랑스어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마니오는 단순한 프랑크 왕이 아니라 800년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고 로마의 후계자로서 왕을 자처하죠. 그래서 그는 고대 로마, 기독교적 세계, 그리고 게르만 왕권의 삼중 융합 모델을 통해서 통치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익숙한 이름이 나왔죠. 레오 3세. 지금 교황 이름이 레오 14세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랑고바르드 왕국의 이 데시데리우스가 교황 하드리아누스를 위협하니 교황이 이 사르마니오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르마니오는 가톨릭 교의 수호자로서 정치적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원정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마니오는 알프스를 넘어서 랑고바르드 왕국을 침공하고 파비아를 함락시키고 데시데리우스 왕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랑고바르드 왕 칭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크 왕이기도 하자 이탈리아의 왕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 아주 익히 아시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알프스를 넘어가는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 그림은 실제로는 이 그림이 전혀 비현실적이다. 지나치게 나폴레옹을 멋진 이 지도자로 신비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파울 델라루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실제로 노새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사실이다. 가짜면 이런 말을 타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어간 한니발 이름이 있고 여기에 카를로스 마그누스 있죠. 이 카를로스 마그누스가 금방 말했던 사르마니오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예전에 알프스를 넘어갔던 한니발과 이 사르마니오보다 나폴레옹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실제로 상당히 정치적 선정화인 것이죠. 그리고 사르마니오는 이 원정을 통해서 북이탈리아까지 통치권을 확정하고 이제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사실상 유럽의 대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준 대가로 로마 황제라는 정통성을 얻지요. 그리고 800년 12월 25일입니다. 사르마니오는 베드로 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하고 교황 레오 3세가 대관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프랑크 제국이 서유럽의 중심이 되고 서방 교회 중심의 로마 가톨릭 중심의 질서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교황에서 황제가 대관을 받았다는 것은 차후에 교황권과 황제권이 대립하는 그런 충돌의 씨앗이 이미 이때부터 뿌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사르마니오 제국의 핵심 목표는 기독교 제국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종교적 이상을 건축으로 가시화하려 합니다. 이 카롤링그 건축이 로마네스크 건축의 전신입니다. 여기에 카롤링그 건축의 원래 왕식인데 이 팔레틴 여기에 팔레틴 예배당과 같이 있는 아헨 대성당입니다. 아헨 대성당은 로마와 비잔틴 양식을 개성해서 로마의 바실리카 평면에다가 돔 그리고 반원형 아치입니다. 이 반원형 아치가 실제로는 나중에 이 고딕 초기 양식의 기초가 되고
또 그 앞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이 기초가 되었던 그 양식이 바로 반은행 아치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방 중심의 교회 질서를 구축하고 성직자와 수도원 중심의 공간을 구획합니다. 그리고 대칭성과 기하학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황제의 권위와 신적 질서를 시각화시키면서 거대한 로마 시대의 거대한 석조 건축을 부활시킵니다. 자, 여기 특징은 실제로는 이 회랑이 긴 회랑이 없고 바로 원형 아케이드가 이 원형 회랑입니다. 그리고 고급 재료를 사용하면서 최초의 로마 비잔틴 양식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고딕 앞에 있었던 로마네스크 양식의 원형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중세 초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게르만 왕국이 난립하고 도시 문명이 해체되면서 농업 중심의 봉건 사회가 태동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세 초기에는 종교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 중심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중심의 역사관의 확립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는 신의 섭리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역사인 것이죠. 그 역사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라는 것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역사의 동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록 신국론이죠. 그는 이 고백록에서 악의 문제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 이런 논증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받았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선에서 악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악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악이라는 것은 단지 선의 결핍이라는 그러한 철학적 사고를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과 속세속 인간 도성, 즉 세속 세계를 구분하고 영원한 질서에 대한 동경을 강조합니다. 이 신국론은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던 시기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악에 이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도시, 인간의 문명은 영원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도시만이 영원하며 진정한 의미를 완전한 도시다. 그리고 이 인간의 도시를 순례하는 하나님의 도시의 백성들을 이끄는 조직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건축이 회화되는 것이 로마네스크 건축입니다. 이 로마네스크 건축은 영원성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꺼운 석벽입니다. 그리고 작은 창, 바른 와치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여기 보시면 첨두 와치와 반대되는 바른 와치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석벽입니다. 그리고 계속 아치가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기하학과 비례로서 이 플라톤적이고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이데아를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꺼운 석벽, 작은 창입니다. 이 두꺼운 석벽과 작은 창이라는 그런 이 구조적 특징이 드러나는 것은 실제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하나님의 그런 도성으로서 세속 세계와 싸우는 중세의 커다란 이 성과 같은 그런 전장터로 인식했기 때문에 아주 그 문 자체를 웅장하고 두껍게 그리고 세속 사회와 구분시킨 것으로 지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 한계로부터 나왔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두꺼운 석벽, 작은 창은 이런 세속적 시간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내면으로 침잠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요, 그 안에서 봤을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영혼의 순환성과 신적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수도원이 가알렌 수도원입니다.
갈레 수도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원한 질서를 반영한 것으로서 건축의 수학적 구조와 구조적 안정감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빛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건축적 요소가 로마네스크의 어두운 실내, 제한된 채광, 그리고 고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찰과 심리적 체험의 장소로 규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보다 묵상과 기도에 적합한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근원은 신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진리의 근원인 신과 합이라는 공간으로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빛이 제한되면서 명상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네스 그 건축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나왔던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클리니 수도원입니다. 역시 반복되는 이 아치 구조의 창이죠. 그리고 건물 곧 보게 될 고딕 건축물보다 건축물의 높이가 상당히 낮죠. 이 반복되는 아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네스크 건축의 철학적 재해석을 통해 만들어낸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이 페트 줌토르가 만든 브루드 클라우스 펠트 카펠레, 독일말로 하면 브루드 클라우스 펠테 카펠레인데 영어로 하면 이 브라드 클라우스 필드 체플입니다. 이 클라우스는 중세의 이 신미주의자 수도사인데 이 페트 줌토르에게 여기 독일 농부 후르만 요제프 사이트 발러가 페트 줌토르에게 편지를 지어서 자기에게 이 자기들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미 아주 유명한 이미 건축가 프리크츠상을 받은 유명한 건축가였던 페터 줌토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건물을 완전한 쾰른 남서우스 쪽 이 들판, 농촌 들판에 이 건물을 지어줍니다. 이 건물을 의뢰했던 그 농부와 그 가족 또는 친지들이 이 나무들을 사서 이렇게 만들고 이 나무들을 사서 만든 여기에다가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사서 베려서 콘크리트를 붓고 콘크리트를 구우면서 그 구멍 사이에 이 유리알을 박아 넣어서 그 유리알이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그 콘크리트를 접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콘크리트 다 굽고 나서는 그 유리알을 이렇게 많은 유리알을 통해서 그 빛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내부 나무들을 다 태웁니다. 나무들 다 태워서 나무들이 거친 질감이 나오게 만들면서 중앙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러니 이 건물은 이렇게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앞에 이 벽 속에 들어있던 이 다 타버린 나무 벽 그리고 그거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 구멍 속으로만 빛이 아주 제한적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아주 컴컴하고 어둡겠죠. 밑에 바닥은 다 나무로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이런 시설물들을 옮겨 놓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완전히 실제로는 모든 외부로부터 다 차단시키고 그 건물을 아주 강하게 두꺼운 벽을 통해서 제한된 채광을 통해서 저 속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는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이런 체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현대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의 그런 기본 개념이 어디에서 연원했다는 겁니까? 로마네스크 그런 건축, 로마네스크 성당에서 연원했다는 것이죠. 15세기 언둔자 니콜라우스가 부유한 가족 생활을 벌이고 굶주림과 자연의 혹독한 조건 속에서 영적 명암을 추구했던 삶의 자리로 데려간다. 이 브루드 클라우스 들판 예배당은 2007년 이 독일 메르니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쾰른 남서쪽 50km 정도, 많은 부분들은 아마 건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려고 갑니다. 그것도 시골길을 몇 시간을 걸었어요. 이 예배당은 성 니콜라우스 폰 플리에게 헌정되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부는 112개의 나무 기둥을 세운 뒤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나중에 나무를 태워 만든 깔때기 모양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워낸 나무의 흔적이 내부 벽면에 남아있어 거칠고 이 동굴 같은 질감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의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은 외부 세계로부터 시선을 차단하고 오롯이 내부로 향하게 하면서 고요한 성찰과 경건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방문자는 꼭대기에서 오는 꼭대기 작은 틈으로 오는 자연광을 통해 공간 속에서 빛의 신비로운 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에서 고딕 건축 양식 전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두꺼운 벽, 작은 창, 제한된 채광, 이것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건축의 영향을 받던 이 로마네스크 건축의 향기는 이 구조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두꺼운 석재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두꺼운 석재벽 자체가 전체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이 작죠. 창이 작으니 당연히 건강하고 어둡겠죠. 채광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빛의 유입이 적어서 실내가 어둡죠. 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이 레세 수도원입니다. 모두가 다 반원형 아치죠. 건물이 어떻습니까? 건물이 꼭 어디 성곽 같죠. 그리고 이 아치에 걸려있는 이 반원 아치는 창문이나 이 문이나 기둥에 다 같이 적용되는데, 이 로마네스크 양식 바로 이것을 이른바 키스톤이랍니다. 우리말로 쇠기둥이. 이 쇠기둥이 있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구조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건물이 이 툴루즈에 있는 생 세르냉 성당입니다. 중앙 네이버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보는 이 공간을 중앙신랑 네이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원형 아치가 이어진 이것을 볼트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궁융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어쨌든 이러한 로마네스크 양식은 어쨌든 반원형 아치를 통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벽이 두꺼워야 하니 실제로 기둥도 두껍고 이 폭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창문을 그 이후의 고딕 성당처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없으니 천장이 높아집니까? 천장은 높아지지 않고 적당한 높이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높이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 이른바 건물벽에 있는 이 장수용 기둥을 필라스트라는데 이 필라스트 사이에 이렇게 반응 아치가 연결되어 있고 아치는 문, 창, 기둥 모든 곳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능 볼트를 활용한 유명한 또 현대 건축물이 우리 건축학도들은 잘 아실 이른바 유명한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입니다.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은 더 엄격히 말하면 반응능 볼트가 아니라 사이클로이드 볼트입니다. 사이클로이드 볼트라는 것은 반응형 볼트는 그냥 이렇게 요를 그대로 원을 그대로 반을 자른 것이 반응형 볼트라면 이 사이클로이드 볼트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원을 굴리면 이 원점을 굴리면서 이 원점이 굴릴 때마다 돌아가는 이 선을 이렇게 쭉 모아서 만든 그 원이 사이클로이드 원입니다. 그러니 반응형 볼트보다는 더 낮아지면서 원이 더 이렇게 더 곡률이 더 낮아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원을 사이클로이드 원이라고 하는데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이 실제로는 엄격히 말하면 반응형 볼트가 아니라 사이클로이드 볼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기에 볼트 사이에 이른바 슬릿이라고 하는 길고 조그만 창을 쭉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창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이 여기 다시 밑에 빛을 반사하는 이 곡면 반판을 만들어서 이런 자연빛이 비쳐 내려와서 그 빛이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미술관 전체에 퍼져나오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의 숭고함과 빛의 드라마를 구현하려 했던 것이죠. 이 정신은 역시 어디에서 그가 힌트를 받은 겁니까? 로마네스크 건축의 무리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산 미니아토 알몬테 대성당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것이죠. 건물의 한쪽에 이렇게 탑이 있고 이 종탑이 건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대칭 균형이죠. 역시 반복적으로 이 반원형 아치가 나타나죠. 그리고 독일 라인란트 주에 있는 마리아 수도원입니다. 역시 반원형 아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수도원 건물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역시 아주 두꺼운 이런 벽을 통해서 외부와 차단시키려는 수도원 자체를 세속세와 분리시켰어요. 하나님의 영적 전장터로 만들려는 그러한 이 건축 철학 정신이 들어있는 건물들이죠. 중세 유럽의 성곽과 같은 견고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꺼운 벽, 좁은 창문, 아치형 천장이죠. 하나님의 부활에 세속적인 도전과 악으로부터 방어하는 전투적 이미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수도원 또는 성당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장터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네스크 건축의 한계는 견고하고 중후하고 그 때문에 창이 작고 내부가 어둡고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높은 천장과 넓은 창문을 구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세기 중반에 들어오면 고대 건축가들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려고 새로운 기술적인 그러한 이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보시면 이 프랑스의 리모주 대성당에서 보이는 첨도 아치입니다. 아치가 이렇게 반원형이 아니고 가운데가 뾰족합니다. 가운데가 뾰족하니 이렇게 반원형 아트가 되면 반원형 이러한 아치, 반원형 아치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 건물 이것들이 쭉쭉 이렇게 쭉쭉 이어져 있는 것이 반원형 볼트겠죠. 근데 이 반원형 아트는 실제로는 여기에 이 키스톤이 있고 키스톤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건물들이 이 반원형 아트는 이 척벽 수평 압력들이 강해지겠죠. 그럼 수평 압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받침대를 강하게 둬야 됩니다. 그러니 이 반영 아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실제로는 척방의 수평 압력을 강하게 받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는 건물을 더 높이를 더 지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자체로 벽이 두꺼워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첨도 아치를 해놓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서는 수평으로 내리 꽂히는 그런 압력보다 수직으로 내리 꽂히는 압력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 압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수평 압력이 줄어들면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고딕 건축가들 차이는 첫 번째 구조적 혁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반응 아치 대신 첨도 아치입니다. 그리고 첨도 아치는 아치의 곡률이 더 급하게 올라가서 이 날카로운 꼭지점을 갖기 때문에 하중이 더 곱게 수직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척압, 횡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높은 천장, 가는 기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르모주 대성당입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치가 박여졌죠. 첨도 아치입니다. 첨도 아치가 되니 당장 어떻습니까? 건물의 높이가 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었고 천장을 더 높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 기둥을 더 좁게 사용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 내부는 더 넓고 웅장한 공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첨도 아치는 건물의 상부로 시선을 끌어서 높이와 장엄함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실제로는 쳐다봐도 어떻습니까? 첨도 아치 자체가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 시선 위로 끌어올리는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첨도 아치는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내부로 자연광을 많이 유입하고 그래서 고딕 성당 내부를 밝고 생동감 있게 만들면서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아울러 고딕 성당의 두 번째 구조적 혁신입니다. 이른바 리버 볼트입니다. 리버가 뭡니까? 갈비뼈죠. 갈비뼈 모양의 볼트를 갈비뼈 모양의 궁룡입니다. 궁룡은 아치가 쭉 이어진 것을 궁룡을 했죠. 그러니까 넉제 궁룡. 이 넉제란 게 갈비뼈 넉자죠. 두 개 이상의 리버 이겁니다. 여기에 배럴 볼트라고 이게 반응형 볼트입니다. 이 반응형 볼트에서는 수평 압력 척압이 많이 발생하니 이것을 그걸 받쳐주는 지지대를 이렇게 붙여놔야 되죠. 이것은 십자형 볼트입니다. 그로인 볼트라고 배럴 볼트를 십자로 연결시킨 즉 반응형 볼트를 반응형 볼트를 십자로 연결시켜 놓은 볼트를 그로인 볼트 우리말로 교차형 볼트 또는 십자형 볼트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죠. 리버 볼트입니다. 리버 볼트는 이렇게 볼트를 4개 또는 6개로 나누어서 실제로 가해지는 압력을 기둥으로 더 손쉽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건 조금 다시 그림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아질 테고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더 화려해진 것이 이른바 부채 볼트, 펜 볼트. 자, 그래서 이 리버 볼트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견고하고 더 큰 창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고딕 양식의 건축적 특징을 강화시킵니다. 이 반원형 배럴 볼트입니다. 그로인 십자형 볼트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의 리버 볼트는 6개의 리버가 6개로 나누어져서 그
위에서 가해지는 하중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기둥으로 전달합니다. 리버볼트 모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이 압력들이 이렇게 볼트에서 기둥으로 전달되죠. 리버 덕볼들은 아치 형태로 볼트의 교차지점을 통해서 교차지점을 따라서 배치됩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오는 이 하중들을 하부 기둥이나 필러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석조 천장을 더 가늘고 더 높고 더 넓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당 이름이 뭐였습니까? 노트르담 대성당. 노트르담 대성당의 내부 회랑 천장입니다. 볼트가 이렇게 육각 구조죠. 이렇게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온 하중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다 기둥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 아치는 금방 보았듯이 이렇게 첨도아치입니다. 창문도 첨도아치고 기둥 옆에 이 필라스터 기둥 옆의 이런 장치 기둥을 이루는 이 부분도 다 첨도아치입니다. 첨도아치와 이렇게 리버 볼트에서 천장을 더 높일 수 있었고, 천장을 더 높이면서 기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드니까 기둥을 더 가늘게 만들고 벽을 더 가늘게 만들고, 그러니 창문은 더 넓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가능해집니까? 말하는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인 스테인드 글라스를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플라잉 버틀레스입니다. 공중 부백인데, 그리고 이에 더 아울러서 이 첨도아치와 리버 볼트를 보완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혁신이 플라잉 버틀레스입니다. 공중 부벽이죠. 이 공중 부벽은 여기에 뭐 있습니까? 요게 금방 통상적인 기둥이었죠. 이미 이 통상적인 기둥에 뭐가 적용되었습니까? 첨도아치가 적용되었고 리버 볼트가 적용되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플라잉 버틀레스입니다. 여기 플라잉 버틀레스는 이 부축벽과 아울러서 이 벽에 가해지는 그러한 이 하중을 여기 공중 부벽에 집어넣어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옆에 갖다 붙인 그 부벽이 공중 부벽 플라잉 버틀레스입니다. 그러니 이 플라잉 버틀레스의 그런 특징은 실제로 내부에 가해지는 그런 하중을 바깥으로 분산시켜서 내부를 어떻게 더 넓고 더 높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라잉 버틀레스를 받쳐주는 이 부축벽 위에 첨탑이 있고, 이 첨탑이 수고로 해서 다시 플라잉 버틀레스에서 가해지는 하중이 바로 수직으로 내려 꽂혀서 이 플라잉 버틀레스가 이 안쪽 벽을 더 잘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공중 부벽입니다. 이게 파리 노틀담 성당의 그런 구조적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첨도아치. 요게 첨도아치들이 쭉 이어지고 옆에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리버 볼트가 쭉 이어졌겠죠. 거기에 플라잉 버틀레스에 가해지는 압력들이 밑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이 더 넓고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플라잉 버틀레스는 단순히 이제 원래 신랑 내부를 더 높고 더 넓게 그리고 창문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그런 구조적 장치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플라잉 버틀렛에 많은 장식적 요소가 가해지겠죠. 구조적 기능과 장식적 요소가 대지면서 고딕 건축이 완성되는 것이죠. 노틀담 드 파리의 플라잉 버틀렛입니다. 이 벽을 바로 이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바로 밖으로 빼내어서 외부로 빼내어서 안쪽 내부를 더 넓게 만든다. 현대의 중요한 건물들이 바로 이 플라잉 버틀렛의 정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잉 버틀렛은 수익성을 강조하는 장엄하고 빛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벽을 천장을 지탱한 하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창이 크고 신랑 내부가 더 넓고 높아집니다. 건축 철학의 변화였던 것이죠. 로마네스크는 내부의 안정성과 폐쇄성이 목적이라면 고딕은 수직성과 개방입니다. 그 수직성과 개방이 바로 신의 빛과 하늘에 닿는 느낌을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건축 철학의 변화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그런 양식은 아까 보았던 클리리 스노원입니다. 신랑 높이는 30m, 신랑 폭은 약 11m입니다. 그런데 고딕 양식에서 보면 안명성당은 신랑 높이가 무려 12m 이상이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노틀담은 5m, 샤르트르 대성도 7m, 그리고 신랑 안명 대성당은 신랑 폭은 여기보다 3m가 더 넓은 13m입니다. 보십시오. 둘러스 대성당이죠. 무슨 볼트입니까? 반원형 볼트가 이어져 있죠. 그리고 창문과 모든 것들이 반원형 아치죠. 안명 대성당입니다. 천문도 아치죠. 천문도 아치인데 리버 볼트입니다. 그러니 신랑 높이는 여기는 높이가 30m, 폭은 11m, 여기는 12m가 더 늘어난 42m. 눈으로 봐도 엄청 높아졌죠. 그리고 신랑 폭이 더 넓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가 훨씬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딕 건축은 첨도아치, 리버볼트, 플라잉 버틀렛 이 세 가지가 고딕 건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빛과 수익성, 신성함의 상징으로 발전하고 이 구조적 혁신을 통해서 미학적 아름다움을 구현했던 것이죠. 구조적 혁신이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미학적 아름다움이 더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성당이 종교적 사회적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고 첨탑과 스타인드 글라스 화려한 장식물이 중세 사회와 종교의 변화를 반영한 건축적 혁신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좀 쉬어도 하실까요?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슬라이드가 지금 한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돼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딕 건축양식의 이 철학적 토대는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의 철학적 토대가 아우구스티누스였다면 이 고딕 건축양식의 철학적 토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결합시킨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인데,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른바 이성과 신앙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진리의 근원이 신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궁극적인 진리의 근원으로서의 신이란 이런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가운데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간의 이성의 그런 가능성을 아주 높게 강조를 합니다. 이성과 신앙의 이 조화를 강조하는 것인데, 아우구스티누스적 초자연적 은총의 빛에 의한 계시적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자연적인 및 인간 이성의 논증적 진리를 동시에 인정하죠. 실제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신앙의 힘에 의해서만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인간 이성의 논증적 진리에서도 인식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감각적 경험을 기초로 우리의 인식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은 현대 인식론과도 유사하죠. 실제로는 우리의 인식이 시작하는 것은 감각적 경험인데 그 감각적 경험이 우리 전에 여러 번 말했듯이 인간 인식의 발전 단계는 감각, 지각, 표상에서 이것이 감성적 인식이라면 그 다음에 이성적 인식은 개념, 판단, 추론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개념, 판단, 추론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그는 이른바 인간의 사유 능력을 이른바 능동적 이성이라고 표현하고 이 능동 이성이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참된 보편자를 추론한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의 개념을 만들어내려면 실제로 분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분필 A가 가지고 있는 그 개별적이고 특수한 특성, 분필 B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특성, 분필 C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수한 특성, 이런 것들 특정한 대상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것과 공유하지 못하는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개성이라 하죠. 그 개성은 그 사물의, 그러니까 분필이 뭐냐고 물을 때 이 분필은 이 색깔은 노란색이고 길이는 5cm이고 모양은 둥근 원궤둥이다 할 때 모양과 크기가 다 변한 그 개별적인 모습은 이 분필이 무엇인지, 이 분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보편적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분필이 정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분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개별 분필들이 분필이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과 같이 공유하지 않는 그만의 특성들은 다 버립니다. 다 버린다는 것을 사상이라 하죠. 다 버리고 남으면 모든 분필들이 분필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 성질, 보편적 성질, 동일한 성질, 이것을 뽑아 올리는 것을 추상이라 한다 말씀드렸죠. 그런 추상화 능력은 바로 개념적 사고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개념적 사고가 다시 개념이 두 개가 합치면 이 분필은 하얀색이다. 하얀색이라는 개념과 분필한 두 개념이 모아져서 판단이 만들어지고 이 분필은 하얀색이니 이 분필 가지고 저기 흙판에 글을 쓰면 잘 보이겠군. 이렇게 실제로 한 주어진 판단으로부터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고를 추론이랍니다. 그러니까 개념, 판단, 추론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성적 사유 능력에 통해서 인간이 우리가 접하는 사물들의 보편적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제 보편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본질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것을 아퀴나스의 말로 말한다면 참된 보편자라는 것이죠. 아퀴나스는 그것을 인간의 사유 능력, 개념적 사유 능력을 이른바 능동이성으로 불렀고 능동이성이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참된 보편자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보편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든 보편자 중에서 그 모든 보편적인 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보편자는 신이겠죠. 그런데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신의 존재는 궁극적으로는 이성에 의해서 도달할 수가 없고 이른바 신앙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성에 의해서 다양한 보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 재전에서 신은 존재 자체의 충만함이며 순수한 실제이자 완전한 빛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딕 성당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사용해서 성당을 신이 들어있는 곳, 신이 임재한 곳으로 신의 임재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결합되어서 이 고대 건축에 큰 영향을 준 이 정치가이자 신학자인 사람이 수제르입니다. 아보트 수제르라고 하는데 수제르의 빛의 신학과 아퀴나스의 철학이 결합되어서 빛을 통해서 신의 질서와 아름다움의 체험을 유도하는 이른바 빛의 신학이 만들어지고 이 빛은 신비의 현현으로서 천상의 아름다움, 질서의 상징으로 재정이 됩니다. 그러니 고대 성당, 고딕 건축, 고딕 성당 건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름다움을 담당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다. 수제르의 빛의 신학. 그것에 뒷받침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철학인 것이죠. 그리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우주는 목적과 질서, 위기에 따라 구성된 조화로운 체계라 하고, 그리고 고딕 성당은 기하학적, 수학적 비례, 수직성, 고첨탑, 첨두아치, 리듬감 있는 열주구조 이런 것들은 우주 질서를 시각화하고 있다. 그러니 고딕 성당은 신학 대전의 건축적 재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방 말씀을 다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같이 리브볼트, 플라잉 버틀에서 오늘 집에 가셔도 고딕 성당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처음도 같이 리브볼트, 플라잉 버틀에서 이 세 개만 딱 외우시면 오늘 80%는 다 획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중세 사회와 종교의 변화를 반영한 건축적 혁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미학에서 말씀드렸던 도성학과 도상 해석학을 정립한 에로인 파노포스키는 고딕 성당을, 즉 고딕 건축의 구조적 원리는 리버볼트, 플라잉 버틀에서 수익성, 위계적 배열로 특징이 지어지는 바, 그것은 12~3세기 서쿨라 철학,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의 신학적, 논리적 체계 구성 방식과 유사한 논리적 구조를 가진다. 이 고딕 성당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딕 성당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고딕 건축의 발전 과정, 이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고딕 초반은 생드니 바실리카입니다. 생드니 바실리카의 정면입니다. 생드니 바실리카는 자세히 보시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고딕 성당의 특징들이 잘 안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게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 아치가 반응한 아치죠. 이쪽 부분은 첨도 아치가 약간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데 왜곡하지는 않고 여전히 아치가 반응한 아치입니다. 자, 그렇지만 창문은 높고 첨탑이 있죠. 그리고 스테인드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자연 촬영을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은 이 공간에 밝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첨도 아치의 원형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이 고딕 성당의 대표적인 성당, 샤르트르 성당, 노트르담 대성당 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초기 고딕입니다. 초기 고딕 생더니 성당인데, 그리고 이 생더니 성당이 고딕 양식을 알린 기념비적 건축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죠? 리버볼트, 그리고 첨도아치죠.
리버볼트와 첨도 아치 때문에 네이버, 신랑이 넓어졌고 천장이 높아졌죠. 그리 화려한 그리 창문이 얇아지고 창문이 벽이 얇아지고 창문이 커집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생더니 바실리카입니다. 그리고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이게 뭡니까? 플라잉 버트레스. 아치는 다 첨도 아치죠. 성당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첨탑과 플라잉 버트레스의 사용이 정교화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느낌을 강조하면서 더 넓고 높은 공간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샤르트르 대성당의 정면 파사드입니다. 첨탑이 쭉 올라가죠. 이 장미창입니다. 이 장미창 벽으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지면 저 스테인드 글라스 안으로 아름다운 빛이 내부로 비치겠죠. 아치는 무슨 아치입니까? 첨도 아치죠. 다 첨도 아치. 샤르트르 대성당이 남쪽 부분에서 본 그런 광경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플라잉 버틀에서 보이고 아치는 첨도 아치. 그래서 이 첨탑이 쭉 높아가는 첨탑이죠. 그리고 이 플라잉 버틀에서가 상부 벽을 지지합니다. 이 플라잉 버틀에서가 상부 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본 이미지입니다. 리버볼트입니다. 바깥의 플라잉 버틀에서 결합해서 얇은 벽 크고 높은 창문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걸 플라잉 버틀에서를 우리말로 한자로 뭐라 한다고 그랬습니까? 플라잉 버틀에서는 공중부벽, 리버볼트는 늑제공룡. 자, 여기도 첨도아치를 만들었죠. 중간에 예수님을 그려놓았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첨도아치를 만든 상태에서도 세부적으로 이 조각을 섬세한 조각들을 다 새겨 넣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기능 안에 예술적 아름다움을 배가시킨 것이죠. 샤르트르 대성당의 평면도입니다. 요게 교차부입니다. 요게 네이버 신랑입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묘욕창입니다. 다양한 성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예수님 가운데 앉아있고 곳곳에 성서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고 또 그리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서의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적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겠죠. 스테인드 글라스의 성모입니다. 샤르트르 대성당 성가대석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인데 아랫부분은 그리스의 유혹을 모사하고 그 뒷부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관련되어 있죠. 서쪽 장미창입니다. 북부 교차부 장미창이고 오른쪽은 남쪽 교차부 장미창입니다. 후기 고대로 넘어오게 되면 고대 건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장식적 요소가 강조가 됩니다. 장식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그러한 후기 고딕의 양식을 폴랑 부화양 양식이라는데 화려한 곡선 양식, 복잡한 창문무늬, 복잡한 플라잉 버틀에서 장식을 아칩니다. 이 생마클루 성당 때부터 고딕 양식이 쇠퇴된다는 것이죠. 고딕 양식의 쇠퇴는 실제로는 구조적 안정성보다 장식적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고딕 양식의 특징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딕 양식의 가장 주요 특징 첨탑입니다. 파리 노틀담 대성당 성탑은 이게 불타가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지금은 2024년 작년 12월 며칠인가 다시 복원되었죠. 이 첨탑의 수직적 형태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신과 연결되고 싶은 인간의 열망을 강렬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첨탑은 성당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해서 눈에 띄게 높은 형태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수익 디자인은 인간들의 어떤 열망을 말해줍니까? 신과 가까이 가고 싶다. 그래서 또 이러한 디자인은 도시 스카이라인에서도 핵심적이고 성당을 그 지역의 영적 중심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첨탑 자체가 도시의 랜드마크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첨탑은 보통 성당의 내부 또는 트랜셉터 교차부 위에 위치하는 거죠. 평면도에서 어디에 있느냐면 대개 첨탑은 여기에 이쪽에 첨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파리 노틀담 이 대성당 첨탑입니다. 일단 이건 현대 첨탑은 원래 이 불이 나서 이것을 노틀담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복원할 것인지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많은 논란 그때 이제 내리진 결론은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다시 복원해서 현대 기술을 결합시키자. 그런 방식, 형식은 모양은 예전의 모양을 그대로 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1924년 12월 7일 그리고 이 첨탑도 12월 8일에 운영 그대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채에서 파란색은 천상의 색깔, 신성함, 빨간색은 순교, 사랑을 드러내고 초록색은 생명, 부활을 드러내죠. 이 색채의 조합이 종교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신앙적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에 따라서 내부의 분위기를 변화시키죠. 아침 햇살은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저녁 햇빛은 경건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신앙을 빛과 색채를 통해 가시화시키는 예술 제품이었던 것이고 신성한 빛의 상징과 종교적 서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과 색채가 빚어내는 조화의 미학, 그 조화가 바로 성당을 신비롭고 경건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빛의 차이는 뭡니까? 로마네스크는 채광을 줄여서 아주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치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 빛에 사람들이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라면 이 고딕은 화려한 빛, 즉 그 속에 색채를 집어넣어서 빛과 색채가 빚어내는 그 조화 속에서 이른바 신성함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것이 고딕 양식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핵심이었던 거죠.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능하게 되었던 구조적 혁신은 다시 반복하면 처음도 왔지? 리버볼트, 플라잉 버트레스. 너무 똑똑하십니다. 자, 요게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이렇게 첨도화치를 통해서 이제 가정이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수직으로 내려온 첨도화치를 다시 플라잉 버트레스가 이렇게 다시 받쳐준다는 것이죠. 성당의 벽을 지탱하고 내부 공간을 더욱 높고 개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딕 건축의 웅장함은 신비로운 건축물의 독특한 외관입니다. 건축물의 독특한 외관은 플라잉 버트레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발전하면서
단지 이것이 구조적 기능에 머물지 않고 여기를 장식하면서 이 구조적 기능 자체가 고딕 성당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적 특징으로 진화되었던 것이죠. 노틀담 파리입니다. 자, 딱 보셨던 거죠. 생터 샤펠은 실제로는 아름다운 이러한 리버 볼트가 가벼운 돌 리브를 통해서 천장을 지탱하고 무게를 기둥과 버트레스에 든다는 구조였는데 이 때문에 건물의 천장을 높이고 내부 공간 더 밝고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리버가 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벽에 창문을 크게 내었고 이 때문에 생터 샤펠의 아름다운 대형 스타인드 글라스가 가능했는데 이게 중세 고딕 건축의 정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리화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거죠. 여기가 노틀담입니다. 여기가 생강에 있는 시대섬이고 노틀담이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가 생터 샤펠입니다. 여기에 노틀담이 있고 노틀담 이쪽 서쪽 파사드 쪽으로 쭉 쳐다보면 이쪽에 파리 에펠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 유명한 옹네프 다리죠. 이 옹네프입니다. 금방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을 쳐다볼 때의 그런 광경입니다. 노틀담 파리의 첨탑이 보이죠. 그리고 저 먼 쪽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쪽에서 쳐다보면 이쪽에는 에펠탑이 보이고 이쪽에 쳐다보면 노틀담 파리의 첨탑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옹네프 다리입니다. 이번 제가 그냥 하나 넣어봤는데 부산을 바탕으로 작년에 부산 비엔날레에 작품을 출품했던 45세 되는 젊은 작가 이가영 작가가 옹네프 다리 밑에 이것을 보고 섞였었습니다. 뛰어난 작가인데 이걸 보고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제가 보고 기강스럽게 쭉쭉쭉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다리가 옹네프 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장식 조각가 가고일입니다. 이 가고일은 괴상한 괴물 모양의 턱을 만들어서 이건 실제로 기능은 빗물을 받아서 토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죠. 가고일은 고딕 성당의 독특한 외관을 형성하면서 성당을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 그리고 고딕 건축의 상징적인 요소, 그리고 고딕 성당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종교와 예술이 융합된 종합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그 내부 전체에 다양한 구조적 기능 속에 장식 조각을 집어넣으면서 이 고딕 성당은 하나의 종합적인 예술 작품이 된다는 거죠. 그 종합적인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네스크의 양식을 넘어서는 구조적 혁신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자, 노틀담 대성당은 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다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노틀담은 Our Lady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죠. 그래서 노틀담 대성당은 성모 마리아에게 보호된 성당으로서 일반 명칭입니다. 그러니 노틀담 파리, 노틀담 샤르트르, 노틀담 드랭스, 노틀담 더 루르드, 노틀담 더 루당, 노틀담 더 몬트리올 등 다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틀담 성당이라 하면 파리 노틀담을 가리키는 것처럼 파리 노틀담이 대표성을 가지죠.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 더 파리가 전 세계적으로 읽히면서
파리의 노틀담이 각인되고 고딕 건축의 결정체로 간주됩니다. 프랑스 고딕의 원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있었죠? 노틀담의 건축. 그 주연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안소리 킨. 안소리 킨하고 여자 주인공이 안소리 킨은 잘 기억나는데 여자 주인공 자꾸 까먹더라고요. 시대섬 지도입니다. 아까 보았던 노틀담 여기에 샹드 샤펠이고 여기에 퐁드 라셰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퐁드 라르슈베스입니다.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쪽 필에서 남동 쪽에서 바라보는 그곳이죠. 이쪽에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죠. 원래 이것이 걸려있던 곳은 어디냐면 오려 요 생터 샤펠이고 여기 뽕데자르입니다. 이 뽕데자르에서 보면 루브르 박물관이 잘 보이는데 여기에 전 세계에서 연인들이 많이 모여와가지고 막 열쇠를 걸어놓는 바람에 여기에 벽이 일부가 다리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철개해버리고 바닥을 층으로 바꾸고 이제 여기 못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래서 여기 많이 걸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여기가 봉대자르인데 지금은 여기는 안 걸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많이 걸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어디냐면 이런 이야기가 재밌죠. 그렇죠? 여기에 퐁드 라로 슈베세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이제 착공과 초기 건설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고딕 양식 도입과 혁신이 1220년대 초반. 그러니까 노틀담 대성당은 한 가지 양식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양식들이 결합되면서 계속 발전해간 건물이라는 거죠. 남쪽 파사드. 성가 대석과 장미창의 완성은 19세기, 13세기. 그리고 건축의 최종 완성과 수세기 동안의 변화가 14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성당은 여러 차례의 개보수와 추구와 양식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2017년 전에 화재가 나기 전에 노틀담의 남쪽 파사드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가도 여러 명이 붙었다는 거죠. 가장 주요한 건축가 장드셀 베르드 몬트르유입니다. 이 14세기, 3세기 중반부터 이 두 건축가가 성당의 주요 구조물들을 설계하고 고딕 건축의 혁신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했답니다. 중앙 첨탑입니다. 그리고 서쪽 파사드입니다. 서쪽 파사드 앞에 또 광장이 있죠. 이 서쪽 파사드도 고딕 건축 수직성의 대표적 예입니다. 두 개의 탑과 중심 부위 장엄한 입구입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첨두아치를 보여주죠. 이것 다 첨두아치입니다. 이러 보니까 서쪽 파사드를 쪽으로 쳐다보니 뭐가 보입니까? 에펠탑입니다. 이쪽에서 아까 봤던 이쪽에서 보니 이렇게 에펠탑이 보이는 거죠. 장미창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딕 건축이 현대 건축에 끼친 영향의 구체적 사례 폴랑이 버틀했습니다. 이 르크로버지에 저번에 우리
보았던 르꼬르부지에의 롱창 성당입니다. 프랑스 동부 벨보트 북서쪽에 있는데 1953년에 착공해서 55년에 헌당식을 했는데 형태 자체로는 고딕 성당을 형태적으로 개성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두꺼운 이 벽에서 내려오는 이 천장의 무게가 이 벽의 하중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벽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보시면 벽에 다양한 불규칙한 크기의 창문을 내어가지고 오히려 중세 고딕 성당이 가지고 있었던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를 드러내려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그런 건물처럼 벽이 전체 건물의 하중을 받치게 하는 지지하는 그런 역할로부터 벽을 해방시킨 거죠. 내부 구조와 기둥을 통해서 이 하중이 지탱되게 함으로써 이 벽 자체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벽도 보시면 이쪽은 튀어나왔는데 이쪽은 다시 삼각형이죠. 이 벽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벽 자체가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서 벽 자체가 어떤 하나의 캔버스처럼 어떤 조형적으로 벽을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은 다양한 빛의 향연을 통해서 유기적 곡선 지붕을 통해서 두꺼운 벽체가 비대칭을 창을 구성하는데 기하학적인 근대 건축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빛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불규칙하게 뚫린 창이 내부 공간에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순례지로서 명상과 내면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러나 고딕 구조의 플라잉 포트레스의 형식적 차용이 아니라 구조적 개념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로마네스크의 그 건축이, 그 두꺼운 벽이 두꺼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중을 견뎌야 했는데, 그 하중을, 이 벽이 그 하중을 견디는 그런 지지대 역할로부터 벽을 해방시켜버린 거죠. 벽은 내부 기둥과 기초 구조를 통해서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벽이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에서 해방되어서 벽에 자유롭게 창문을 배치하고 조형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빛의 극적인 연출, 신비로운 분위기가 창출 가능했고, 이제 빛은 구조물이 아니라, 벽은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화면이자 빛의 틀입니다. 고딕 성당이 플라잉 버트레스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권리와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딕 대성당은 수학적인 질서와 빛의 경이로움으로 인간을 신에게 이끈다. 그는 고딕 성당의 그러한 건축적 개념을 새롭게 바꾸었어. 새로운 형식의 성당을 만든 것이죠. 롱상 성당은 고딕 건축의 물리적 형식은 따르지 않지만 그 철학적 핵심, 빛, 신성, 상승성, 공간과 감성의 일치는 깊이 개성하고 현대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안도 타다오의 빛의 교회. 타다오는 저기 가서 오사카 교회를 지으면서 처음에는 여기에 창도 없이 그냥 다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발 이 유리창을 좀 끼워줘. 지금 가면 유리창이 끼워져 있을 겁니다. 구체적 장식이 없이 순수한 빛을 공간의 중심 요소로 삼았던 것이죠. 안도 다도가 만든 중요한 건물이 우리나라에 2개 더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뮤지엄산, 그리고 제주도 유민미술관. 정면 벽의 십자가 모양에서 자연광이 유입되고 이 빛은 신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죠. 장식 대신 빛 자체가 공간의 성스러움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고딕 성당의 빛의 신학과 개념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렌초 피아노와 리차드 로저스가 같이 설계한 파리의 주로주
퐁피두 센터입니다. 조르주 퐁피두 센터의 앞쪽 파사드인데 저를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이쪽이 더 앞쪽이 높고 안쪽으로 굽혀서 브론즈에서 굽혀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서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건물이 이 건물 요민보다 자기들이 좀 더 높게 있겠죠. 그러니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자기들에게 다 쳐다보이는 이렇게 건물 파사드 광장을 살짝 파내서 경사지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이 앞마당이 자연스럽게 관람객의 시선을 건물의 전면 파사드를 유도하는 무대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경사면은 건물을 하나의 극장 무대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파사드를 전면에 드러난 기계 장치로 감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시각적으로는 건물이 떠있는 부담감을 주게 만들고 공중에 떠있는 구조물 같은 인상, 그것을 극대화하는 조형적 전략을 취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자, 보십시오. 이상하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있을 요소들이 바깥으로 다 끄집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램즈 피아노고 이분이 리차드 로저스입니다. 2021년에 돌아가시고 두 분 다 프리커츠상을 받으셨죠. 이게 전면 파사드 후면입니다. 이 후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예컨대 수도관 또는 가스관, 배관, 모든 건물 내부에 들어갈 모든 구조적 것을 바깥으로 다 빼놨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지탱하는 예컨대 이 기둥이라든지 또는 보라든지 그런 것들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내부적 요소를 어떻게 바깥으로 다 빼놨습니다. 리차드 로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퐁피두 센터에서 우리는 이 완벽하게 유연하고 열린 내부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내부를 바깥으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서비스 공간, 그래서 이 서비스 공간에 다 이런 공간이죠. 그리고 건축물을 이렇게 지탱하는 건축물이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서비스 공간과 구조를 외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적, 기계적 설비를 건물의 외부로 밀어내고 커다란 트러스와 외부 구조물이 전체 하중을 지지하게 만들어서 메가 트러스,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기계 설비, 환기, 수도관 등까지도 외부로 다 집어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완전히 자유로운 오픈 인면도가 되는 것이죠. 내부는 뭐가 없어요. 유동도 없어요. 그리고 단지 필요에 따라서 그냥 구역을 하는 그러한 가림막은 있지만 그 가림막은 그저 가림막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퐁피두 센터는 고딕 성당들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공간이자 구조를 외부에 드러내서 내부를 해방시키는 건축적 장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여기서는 첨두와치, 리버볼트, 프랑이 버틀에서였지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강력한 철골 구조, 하이테크 건축이 그것을 뒷받침해 줬다는 것이죠. 위에서 보내셨습니까? 완전히 모든 이런 내부에 다 숨겨져 있어야 할 구조물들이 바깥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삼각형 구조를 통해서 트러스입니다. 트러스, 삼각형 구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는 경량 고광성 구조 시스템입니다. 메가 트러스입니다. 그리고 메가 빔입니다. 빔이 보죠. 밑에를 보는데 이 볼을 바깥의 메가 트러스가 잡아 당겨서 그것을 받쳐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측면에 세워진 이 철골 트러스가 전체 하중, 즉 층의 무게와 설비 무게, 방무게 무게를 양쪽으로 분산시켜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층 구조, 각각의 층이 양쪽 트러스를 통해서 매달려 있는 그런 형태처럼 만들었죠. 다음 이것이 바로 현대의 플라잉 버틀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외부 수직 트러스입니다. 건물 양면에 설치해서 전체 건물의 주요 하중을 지지하고 주로 이 바닥을 지지하는 메가빔이 트러스에 연결되어서 하중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 이런 부재들이 외부 하중, 바람 하중이나 지진을 분산시켜서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거대한 강철 파이프가 트러스 부재를 이루는 주 재료로서 고강도 경량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텐션 케이블입니다. 일부 하중을 잡아 당겨서 지탱하게 만들어서 휘는 것을 경감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 설비관입니다. 수도전기, 환기 덕트. 이 건물은 지금 덕트가 다 내부 숨에 있겠죠. 그래서 환기 덕트를 다 집어낸 거예요. 다 그렇게 외부 강한 트러스를 통해서 이 각각의 메가빔을 트러스가 잡아당겨진 그 하중이 아래로 전달되어서 실제로 건물 내부는 모든 걸 다 비우고 구조물을 외부로 빼내어 내부를 비운다는 원리죠. 이것이 고딕의 정신이 현대기술로 개성된 거죠. 그런데 지금 봉비센터는 올해 9월 22일부터 5년간 휴가 난답니다. 보시려면 빨리 가봐야 됩니다. 올여름에. 재개장은 이미 5년 지나서 개장을 한답니다. 자,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실제로는 투명한 사람들이 이걸 타고 걸어가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요것을 바깥으로 다 보이게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트러스를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서 이 트러스의 힘이 내부의 메가빔을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잡아당겨지는 그 힘을 다시 아래로 전달시켰어요.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다 보니 내부 공간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어디에도 보통의 건물에서 보는 기둥이 없죠. 벽이 없죠. 여기에 더 현대 서울입니다. 더 현대 서울이 예전에는 실제로는 더 파르크 완 건물의 일부로 기획된 것인데 지금 상호종합건축사무소가 금방 말했던 옹피두를 같이 설계했던 리차드 로저스와 함께 15여 년간 협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가 오피스 타워고 여기 더 현대 백화점입니다. 요거는 오피스 파크원 이게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이고 여기가 더 현대 서울 백화점이고 오피스 타워입니다. 이 바로 더 현대 서울의 모델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크레인 같은 게 있죠. 이 크레인이 실제로는 이것을 옆으로 잡아 당겨서 보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들어진 보는 그 위에 어떤 내부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서 이렇게 장스팬 철골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복합 트러스 및 철골 보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 당겨진 이것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의 장스팬 철골 구조가 이 복합 트러스트와 철골 보호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잡아 당겨서 받쳐주기 때문에 내부에 기둥 같은 것들을 또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다른 구조물이 없어도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내부는 이렇게 전혀 다른 구조물이 건물 자체를 그 자체로 견디는 하중을 견디는 그런 구조물은 내부에 하도
그 다음에 리차드 로저스가 1980년대에 건설한 봄에서 런던 로이즈 본사도 실제로는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엘리베이터를 바깥으로 다 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탱하는 여러 구조들을 건물 사이사이에 다 끄집어내서 만들고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사물을 보는 그 공간들은 다 비워놨습니다. 이 보험회사가 실제로는 상당히 내부 구조를 많이 왔다 갔다 변경시켜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내부 구조에 어떠한 이 구조적으로 하중을 견디는 그러한 내부 요소들을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어 버림으로써 내부 공간을 완전히 텅 비게 만들어서 다양한 그런 넓은 내부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기능이 형태를 이끈다는 모더니즘 전통을 기술적으로 개성하면서 형태가 기능을 드러낸다고 확장시킨 것이죠. 이 고딕 성당의 플라잉 버터레스처럼 하중과 기능을 요구해서 내부의 공간을 해방시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는 건물 그대로의 외관이나 형태를 그대로 고딕 성당을 개성한 것이 아니라 고딕 성당의 특히 플라잉 버터레스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